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이달부터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도입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20개월 만에 바꾸면서 본줄 죄기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떨쳐버린 듯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번 FOMC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FOMC 결과 분석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FOMC 결과 오전에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 영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 우리 주현수 교수님 가볍게 좀 평가를 좀 부탁합니다. 네,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개시를 하겠다고 대략적인 개요를 발표를 했죠. 사실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던 바와 같이 그 수준도 비슷한 것 같고 시기도 뭐 예상한 시점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말에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시작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FRB나 FOMC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트랙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시장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만큼은 11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와 그다음에 연준이 예상하는 바와 이제 일치한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됐고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우리 주현수 교수님 평가 들어봤고요. 차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뭐 예상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증권가에서 바라보던 것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테이퍼링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을 좀 빨리 마치면 그 후속적인 조치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조금 뭐 느슨하게 완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중간에 테이퍼링 금액이라든지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에 대한 언급을 조금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좀 일시적이다라고 좀 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차 소장님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런지 좀 깜짝 놀란 거는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비실비실하고 이 차이 또는 이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전략 후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극도로 눈치 보이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장 막판에 한두 시간 정도 남겨놓고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 발표되자마자 더 올랐다 그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확 돌아섰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우리는 반대로 정강 후약의 모습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라면 이제는 조금 그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원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장 우려시되고 있는 앞서 언급드렸던 물가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감들을 연준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네. 그만큼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들이 조금 좋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대죠. 예. 미국에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달러를 푸는 게 아니라 달러 이제 회수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수급의 유입 요소가 되지 않고 네. 또 더군다나 현재 지금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이 선진국으로 다시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들에 대한 빠져나갈 수가 우려감들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수급 논리와 맞부딪히면서 예. 시장에 있어서는 다소 불안감을 느끼는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완화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매를 맞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그래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참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이 아닌데 매를 맞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주 교수님, 뭐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테이퍼링 이게 이제 돈을 푸는 거잖아요. 푸는 거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줄이기로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11월하고 12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11월에 이제 국채 매입 규모를 100억 불 줄이고 그다음에 모기지, 즉 MBS라고 불리는 것을 50억 불 매입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됐고. 합해서 월 150억 달러를 줄이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에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각각 100억 불하고 50억 불을 추가적으로 줄여나가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스탠스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6월 정도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두 달은 줄이는 규모가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FOMC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1월하고 12월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장 이제 많은 관심을 쏟았던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냐, 좀 오래될 것 같냐, 장기화될 거냐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네네. 파월 의장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게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번에 표현한 거는 expected to be transitory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transitory라는 게 일시적이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9월 달에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is transitory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게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 하나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난번만큼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회의로 그 스테이트먼트를 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비둘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매파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논리가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약간 후퇴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빠른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시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호키시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딱 안 하고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상되는의 표현을 넣음으로써 파월 의장이 조금 완화적이 된 겁니까? 이건 좀 긴축적으로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보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 CPI 같은 경우는 계속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비자 말이죠. 물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일시적인 문제고 이게 공급망의 붕괴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과잉된 수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난 3분기에 나타난 현상, 즉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공급망의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물 경기의 회복을 약간 늦추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즉 공급망의 크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차 소장님,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테이퍼링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관해 썼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특별하게 언급을 지금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게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물가와 고용에 대한 예. 부분들인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용은 예.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2025년 가야 된다. 지금 후속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예.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뭐 금리 인상을 서두를 만한 그러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바는 그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의 기간인데 그것은 지금 수준이라면 6월 말까지.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예상했던 정확한 지점이거든요. 네. 거기에 한 3개월 뒤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은 예. 현재 지금 열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언급이 뭐 금리 인상 시점은 아니다. 요 정도밖에 이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바로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언제 올릴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추측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2013년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2013년. 예, 그렇죠. 이제 6월에 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개시가 됐고 예.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개시가 된 거는 이제 12월에 개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 시점부터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 금리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요. 즉 다시 테이퍼링이 말해서 한 1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금리 인상이 없었다. 그렇죠. 그냥 0%에서 예. 0.25%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대략 1년에서 10개월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월가나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바라보는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랜지토리에 대한 약간 우려,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의 개연성이 계속해서 있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확언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거를 호키시하다고 즉 매파적인 입장이다라고 바라보는 쪽에서는 그러면은 6월에 끝나고 7월에 금리 인상을 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서부터 예. 아니면 야 그래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 하지만 1년은 아닐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내년 말쯤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말쯤에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게 예. 사실은 9월 달에 FOMC에서 자료가 나왔을 때 2022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도표에서 이게 2022년 말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연준 위원들이 꽤 있었다라는 점이 이런 의견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과 같이 2013년, 2014년, 2015년의 케이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네. 지난번처럼 2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이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달리 더 빠르게 더 적절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2013년 테이퍼링 예고할 때 진행될 때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와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 증권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본다면 어떻습니까, 당시와? 예,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떤 예고제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버냉키 의장 때부터 바뀌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예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없었고 2013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예견도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이라는 네. 걸 통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장은 5월 달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던 게 아니라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만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미국만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아직까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었는데 예. 갑자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 주가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략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7%까지 급락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였죠. 당시에. 이건 프로입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끔찍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물론 그 뒤에는 모든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그것을 이제 한 1, 2년 내에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가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조금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죠. 그런 부분, 테이퍼링 발작이라는 용어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경기가 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뭐 주식 투자자라면 테이퍼링이란 단어라든지 금리 인상의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러면 신흥시장에서 돈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지금 자금 흐름에서 그런 어떤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 달러 가치에 따른 변화 이런 거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시와 비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게 예. 2013년 케이스를 조금만 더 설명을 예.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5월이냐 6월이냐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 6월부터 12월까지 즉 테이퍼링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기간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개시해가지고 테이퍼링이 마감될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킬 때까지 예. 그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외국인 자본 유출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봤을 때 신흥시장에서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즉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 개시하기 직전까지 대략적으로 AUM 기준으로 5%에서 15% 수준까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신흥국에서요? 신흥국에서 네. 선진국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아, 중요한 점은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시작 개시되기 전이라는 전인데 거죠. 네. 지금 우리로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 이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이전에 이미 이전에. 다 그 부분이 발생을 예. 했다라는 거죠. 어. 더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개시된 이후에 예. 실제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거의 다 플랫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유출되거나 유입되거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신흥국에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이퍼링이 개시되고 나서 2100에서 1900까지 주가가 빠지는 그런 테이퍼링 텐드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거는 사전적으로 그 당시에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시점, 금융시장 참여자들조차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전의 불확실성이 클 때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개시를 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죠. 금리 오를 것이다. 예. 테이퍼링을 개시되면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했는데 생각했겠죠? 막상 국채 10년물을 보면은 1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떨어져요 오히려. 아 그래요? 예, 예.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네. 뒷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사전적으로 반영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스팬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2014년 1월부터 12월 동안에 실제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넘게 빠지다가 다시 거의 다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1년 기준으로는 한 약 4% 정도 빠지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언제 하지, 어떤 식으로 되지 이런 부분이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사실은 하락세를 보였죠. 아주 약하죠. 지금. 예,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네. 유출이 계속해서 네. 유지가 됐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동일한 현상 아니냐?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2013년 그렇게도 볼 수 6월부터 있다는 거죠. 12월까지의 테이퍼링 예고 기간에 빠졌던 거, 네. 돈이 나갔던 거와 비슷한 현상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제 테이퍼링 시작할 때는 2013년 돌아보면 별로 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뭐 그대로 되풀이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까? 좀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경제가 무너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차화정 시대
한번 떠올리시면 예. 이제 2011년서부터 자동차, 12년까지 석유화, 이 정도. 중국 경제에 기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던 시기였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꺾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 경기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국내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새로운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굳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뺄 만한 요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파생과 결합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이 뭐 ATM기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최근의 움직임들 외국인들이 유출될 때는 네. 분명히 파생하고 연계돼서 움직이고 파생? 예, 무슨 파생 뜻인가요? 상품하고 예, 연계되면서 파생 상품하고? 예, 뭐 이렇게 연계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직접적인 비교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음.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없다라면 국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경제 상황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즘 이제 FOMC가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우리 금통이 이달 25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또 정부도 오늘 보니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25일 금통위는 미국 FOMC의 영향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뭐 물론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쉬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한은 총재의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냥 다른 논리를 다 떠나가지고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3%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이 겪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형태로 우리도 겪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공급망 붕괴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는 효과,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거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화폐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실물 경기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수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 번 더 올린다면 그러면 0.25% 포인트 올리면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1%가 되나요? 예, 올린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뭐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금리 뭐 어떻게 보십니까? 차 소장님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뭐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도 예견하 있는 바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금리 인상을 하셨을 때 올해 한 차례 더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열어두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시장에는 이런 어떤 금통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호재는 분명 아닙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1%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이게 그 절대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원래 채권과 뭐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도 따지고 해야 됩니다만 뭐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2% 미만의 금리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 대비해서 예. 금리 격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절박함도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기재부가 이제 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해서 이 국채를 되사들이는 뭐 바이백을 하는 결정을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조금 시장을 약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정부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불안한 부분 중에 이제 국채 시장 쪽의 문제인 거죠.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한 현상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그 금리와 연결돼 가지고 이제 소문이 돌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살게라는 식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돼라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정도 채권을 사들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 압력을 조금 낮춘다 뭐 그런 얘기겠네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차 소장님, 지금 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뭐 워낙 약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는데요. 네. 요즘 계속 투자자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설명을 하시죠. 미국 시장은 이런 테이퍼링 개시에도 굉장히 좋은데 네. 도대체 한국 시장은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이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물론 좀 다소 삐그덕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기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로 몰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의 30%가 미국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상 물려 있다. 삼성전자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 갈 때 90%가 개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매매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순환 과정이 좀 막혀 있다. 여기에 막혀 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예.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가세하지 않는 수급상의 논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불안하냐라고 보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안 불안해요? 불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불안 요소다라고 하면 주식이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이 선에서 L자형 모양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 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우리가 요 몇 개월 전에 보여줬었던 신용의 반대 매매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해되면서 주식시장을 밀어버릴 만한 요소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예. 인내하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내만큼 힘든 게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상당히 좀 괴롭겠습니다. 사실 인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이퍼링, 교수님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까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는 그런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리스크, 이게 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어떤 리스크들이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FOMC에서 뭔가 다른 거를 터뜨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된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 당국이 어떤 식으로 어나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남은 거죠. 기업들의 주가 수준. 네. 근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게 예.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들이 대충 다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S&P 500 같은 경우에 이거를 끌어올린 힘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폭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한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 저평가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셋 클래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의 측면에서 신흥시장에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미 위기가 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논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경기 회복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가? 기업들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은 고용에 따른 PC 즉 다시 말해서 소비 지출은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 체인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렇다라면 그게 언제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가격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우리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 편이었잖아요. 예, 좋았습니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대한 대답들이 조금 불안정해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정도 시즌이면 내년도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리포트를 못 내놓고 있어요. 내년도 그래요?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뭐 디램 가격에 대한 뭐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야 우리 증시가 움직일 수가 실적 있는데 리포트를 제대로 예,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물론 이제 지금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코로나 팬데믹상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게 과연 어떤 또 상황이 연출이 될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문가분들도 설왕설래를 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기준점을 좀 잡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시장은 뭐 밸류에이션은 기반으로 하고 있대 눈치 보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주 교수님, 지금 이 FOMC 결과에서 이 금리 추가 인상, 금리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고용 동향이 결정적인 겁니까? 이 인플레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계속 더 오를 것인가? 이게 결정적입니까? 뭐 사실은 두 가지 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FOMC에서 보는 게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쪽에 약간 방점이 더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그 CP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숫자가 너무 높아요, 사실. 그리고 이 숫자가 높은 이유가 트랜지토리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트랜지토리가 그래서 언제까지인데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못 내리고 있다라는 예.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긴 했었지만 이번에 나온 숫자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뭐 50만 건 넘어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FOMC 회의 결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